안녕. 자, 오늘은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 2학기 첫 단원이죠? 박지원의 허생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도가 조금씩 다 달라서 허생전을 조금 배운 반도 있고, 아예 처음인 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반은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가는 반은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허생전 본문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이번 주 하면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 원격 주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원격 주간을 수업을 들을 때는 열심히 듣고 쉴 수 있을 때는 또 열심히 쉬고 알찬 한 주를 보내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수업 순서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 얻게 될, 알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땡땡전 이라고 하죠. 허생전에서 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번째는 허생전 읽기.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선택과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주로 이 작품에 드러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길을 잃지 않고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기 한자를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저 한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할 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허생전 말고 알고 있는 전이 또 뭐가 있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지, 홍길동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던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 장르야. 하나의 문학 갈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시리즈가 많잖아.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전이 문학 갈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여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갈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소설 이름을 다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전 앞에 붙어 있는 게 다 뭐야? 다 뭐예요? 사람의 뭐를 다 붙어 있지?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주인공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전은 고전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은 얘들아 지어낸 이야기예요. 허구의 이야기. 근데 그 시대가 옛날이죠. 옛날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현대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쓰여진 소설은 고전소설, 그 이후에 쓰여진 소설을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고전소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놀부전 등이 다 있겠죠. 자, 그래서 땡땡전 앞에 붙은 이름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앞으로 전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붙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구나,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하나를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 선생님 사진이라기보다는 초상화지 얘들아.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의 얼굴을 남겼는데 그것을 초상화라고 하죠. 이분의 지금 옷차림새를 보면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 신분이 양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은 양반이신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선생님 한번 봤는데, 1700 언제로 되어 있어요? 1737년부터 1805년까지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고 갑시다. 선생님이 요새 얘들아 이런 거 많잖아. 뇌생남 막 이런 거 줄여봤어. 이분은 이따실남이야. 이따실남. 왜 이따실남이냐면 이성적이지만 따뜻한 실학을 좋아하는 남자다 해서 선생님이 이따실남, 이 따뜻한 남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사람이 시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보자. 자, 조선이 언제 건국이 되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37년에 박지원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얘들아, 자, 이걸 잘 보세요 얘들아. 조선 건국이 1300년대인데 박지원의 출생은 1700년대예요. 그러면 조선을 전기, 중기, 후기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이라고 나눴을 때 박지원이 출생한 부분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조선 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큰 두 가지, 박지원에게 영향을 미친 그리고 조선 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크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두 가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더니 자, 1592년, 1636년에 어떤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1592년은 왜 일제라고 하죠.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차례의 난으로 조선시대가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특히 많이 변화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신분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실학사상을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난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큰 전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짧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이 가지고 있던 이 실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실학이라고 하면 이런 거 얘들아. 조선시대는 얘들아 성리학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양반들은 공부를 했지. 학문을 공부를 했어.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가지 난을 거치면서 양반들에게도 약간 어떤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약간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평민이든 양반이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아, 정말 내 삶에 쓸모있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된 게 실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법,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런 것들, 실제적인 학문을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백성을 잘 살게 해줘야겠다. 이용후생이라고 해요.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를 해서 백성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생각을 주로 박지원이 하게 된다. 박지원도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하일기를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 열하일기가 박지원의 가장 큰 유명한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문학 중에서. 그 열하일기는 뭐냐? 이 박지원 분이 1780년에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외교사절단을 파견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파견을 하면서 이 친척 형을 따라서 박지원도 따라가서 청나라를 여행을 가게 돼. 그 여행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기를 쓰게 되는데 일기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일기인데 얘들아.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서 쓰는 일기, 뭐 그 나라 내가
듣고 느낀 걸 쓰는 거를 기행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행문을 열하일기라고 해요. 기행문을 쓰셨는데 그 열하 지역에서 쓰셔서 열하일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이 내용 안에 진짜 단순히 내가 오늘은 청나라에서 뭘 받고 이런 것만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각색을 하신 거지. 약간의 이렇게 뭐라 해야지? MSG 있지. 약간은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체로 구성을 한다든가 소설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약간 형식의 다양성이 이 안에 들어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 열하일기 안에서 들어있는 소설을 들어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허생전이에요. 허생전. 이분이 이제 청나라에 다녀온 기행문을 쓰셨는데 그 이름이 열하일기고 열하일기 안에 형식이 단순히 있었던 사실을 여정을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약간 이야기 형식으로 바꿔서 쓴 글들도 있는데 그 글들 중에 하나가 허생전이다. 그리고 그 허생전은 한문으로 쓰여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허생전의 원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을 현재는 한글로 번역되어서 교과서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 자, 소설을 읽기 전에 우리가 소설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크게. 소설을 읽을 때 작가가 이 소설을 왜 썼을까? 이 소설을 씀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주제라고 해요. 주제.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서 써야겠죠. 그것을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거야, 얘들아. 사람이 가진 고유의 말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있잖아. 야구선수 박찬호는 말을 굉장히 길게, TMI라고 하지. 굉장히 길게 해서 사람들이 자르기 힘들다, 중간에 끊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찬호 선수처럼 말을 굉장히 짧게 끊어서 핵심만 요약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특유의 말투라고 할 수 있겠지. 말하는 방식. 그런 것처럼 소설에서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을 길게 쓰느냐, 한 문장을, 혹은 그 문장을 짧게 쓰느냐, 혹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런 글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 그 글투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문체라고 합니다. 자, 소설은 이렇게 그리고 그 구성을 어떻게 풀어서 쓰냐, 문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제, 이렇게 나누고요. 구성은 또다시 여러분 영화 볼 때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뭐부터 가장 눈에 들어와? 주인공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처한 배경,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인물이 처한 어떤 갈등, 사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이고요.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이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했을 때 영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소설의 진행 방식, 단계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뭐야? 영화 그 찬반 영화 뭐 있지, 얘들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거? 신의 그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그 신의 있잖아, 죽어서 그거 지옥 가서 하는 거. 막 심판 받는 거 있잖아. 그거. 예를 들어서 그걸 생각해보자.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와, 얘들아? 인물이 나와요. 자, 소방관인 차태현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인물을 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차태현이 어떤 건물에서 떨어지는 소방관 복을 입고 떨어지는 걸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공간적 배경, 건물에서 떨어졌구나, 현대, 그리고 시간적 배경,
현대구나. 그리고 약간 저녁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발단은 뭐냐? 처음에는 인물과 배경을 소개를 하고요. 전개는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결말 이렇게 이루어져요. 5단계로 이루어져요. 인물 배경을 소개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사건을 소개를 해요. 이제 소방관이 죽어서 딱 깼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정우랑 뭐 주지훈 이렇게 그 지옥의 사신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만나게 되죠. 뭔가 사건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위기는 뭐냐? 이제 차태현이 여러 가지 나태지옥, 무슨 지옥을 몇 단계 지옥을 막 거쳐서 가잖아. 그 지옥을 거쳐가는 과정을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절정은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차태현에서는 얘들아, 효도 지옥인가? 그거 있잖아. 자신의 부모님한테 잘 못해서 차태현은 거기서 이제 심판을 가장 크게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폭발함과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지게 돼요. 뭐냐면 동생이 막 나와서 어떤 걸 하잖아. 그래서 차태현이 사실은 소심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를 하고 결말은 이제 해결이 된다. 차태현이 다 지옥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되고 소생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환생하게 된다고 이렇게 결말이 나죠. 소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소설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많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만 시간을 통해서 소설의 구성 3요소, 소설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리고 소설의 단계 5단계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알겠어, 얘들아. 이제 금방금방 지나가요. 발단까지만 우리가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발단을 보면서 은지쌤의 생각 따라가기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발단, 인물 배경 소개니까 등장인물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처할 상황이 무엇인지 배경,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인물 중에서도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4가지 것에 중점을 두어가면서 여러분이 발단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교과서 14쪽을 한번 펴보세요, 얘들아. 자, 허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생전이니까 허생이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대요, 얘들아. 자, 인물 1 나왔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리고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양반임을 알 수 있냐, 얘들아? 이게 성이 허고 이름이 생이 아니야, 얘들아. 생아 이렇게 이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생은 얘들아 생원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그 과거에 급제하면 과거 중에서도 속가라는 데에 급제를 하게 되면 생원시라는 과거 시험 중에 하나였어. 뭐 임용고시, 사법고시 이런 것처럼 생원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어떤 직급이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선생 이런 직급을 붙여주잖아. 여기서는 생원시를 합격하면 생원이라는 걸 붙여줬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는 나이 많은 선비, 나이 많은 양반한테 그냥 존칭어로 성씨에 붙여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의 이름이긴 하지만, 신분의 이름이긴 했지만, 이 허씨 성을 가진 이분은 진짜로 과거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양반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붙여준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허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주인공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양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선생님한테도 그러잖아. 손선생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허생 이렇게 부른 거야. 자, 허생은 근데 얘들아 어디에 살았냐면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대요. 자, 바로 배경이 제시가 되네.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됩니다. 남산은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있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또 이 중구, 가운데 부분 보세요, 얘들아. 중구에 남산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남산 아래 묵적골에는 양반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래요. 확실히 이 당시 조선시대에도 이미 한양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 중구에 많이 양반들이 모여 살았나 봐. 자, 허생은 여기 살았는데, 자, 양반이라고 하면 주로 잘 살 것 같죠? 근데 봐봐. 남산 및 골짜기로 곧장 가면 해묵은 은행나무,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요. 문이 하나가 은행나무 쪽으로 열려 있는데,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래요. 자,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아, 얘들아. 심지어 초가집이야. 그 집이 허생의 집이래. 허생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 비가 막 뚝뚝 떨어져서 바가지로 받치고 있어야 되나 봐. 근데 아랑곳 하지 않고 뭐 했냐면, 아랑곳 하지 않고 글 읽기만 좋아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네요. 이게 영화라고 하면 이제 아내의 모습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겠지. 아내가 뭐 하고 있는 모습, 삭바느질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옷을 이렇게 기워준다든가, 옷을 꿰매주는 거지. 뭐 구멍 난 부분을 꿰매준다든가 옷을 만들어주는 것을 삭바느질이라고 해요. 만들어주고 돈을 조금씩 받는 거지.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는 것은 입에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자, 그래서 허생 가족의 경제적 분야를 담당하는 것은 누구였다?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생계를 이어갔다. 자, 여기서 이 14쪽에서는 얘들아, 인물이 제시가 됐고요. 인물이 처한 배경, 그리고 상황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15쪽으로 볼게요. 그러나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었대요.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은 읽어 뭘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훌쩍훌쩍 울었어, 심지어. 허생의 아내가 배고프다는 걸 참다 못했대. 허생의 아내가 이거 하루 이틀이지 과거도 보지도 않으면서 양반의 일생은 주로 뭐를 가장 최고의 그걸로 여겼냐면 학문 수행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야. 그렇지, 과거를 봐서 급제해서 이제 그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양반의 이제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양반 신분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럴 때 허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었어, 심지어. 이분은 좀 보통 양반이 아니신 것 같아. 내가 아직 그리 서툴러 굴었소.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공장의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장의 노릇은 오늘 예전 말로 하면은 물건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대장장이라고 하지, 얘들아. 그런 것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공장이라고 해요. 배우지 않은 공장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시지요. 선생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시지요. 이랬어. 장사치는 뭐야, 얘들아? 딱 봐도 장사. 가서 물건이라도 좀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진 미천이 없는데 장사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미천이라고 했어, 얘들아. 나 가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서 뭔가를 팔기라도 할 텐데 나 어떻게 돈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왈칵 역정을 내었다라고 해요. 화가 난 거지, 이제 드디어. 아니,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의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그럼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오? 이렇게 화를 내요. 얘들아, 옛날 조선시대 양반, 심지어 남성 중심 사회의 조선시대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허생이 이 말을 듣고 책상을 덮어치고 벌떡 일어났다.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꼭 10년을 채우려 했는데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이 아내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가 했더니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공부만 하신 거야, 선생님이. 7년 동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7년 동안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방에서 계속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화가 날만 하는데, 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양반, 특히 남자 양반한테 과거를 보러 가지 않더라도 학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양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아내가 7년이나 기다려줬는데 더 기다려줘야 돼? 자, 이런 말을 하고 이 허생도 이렇게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나 근데 나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양반도 더 이상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반도 가난할 수 있었다. 그렇지? 비바람이 세고 비바람이 들이치고 가난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민들의 생계 방편으로 삼았던 기술직 종사 혹은 장사를 해서라도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양반도 이런 걸 생계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발단 단계예요. 자, 여기를 따라서 등장인물, 허생과 아내가 드러났고요.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허생은 양반인데 가난했고 7년 동안 공부만 했고 그래서 아내가 생계를 이어가던 아내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허생한테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과거를 볼 것도 아니면 좀 경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내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 슬픔, 울컥, 역정, 화 이런 거 울분이 느껴지지 약간 그러면서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냐? 자, 공부만 하던 허생이 어떻게 된다? 독서를 중단하고 집을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발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허생전의 전의 의미는 전할전의 의미로 한 인물의 인생이나 행적을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어낸 글이다. 고전소설의 한 갈래다. 허생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박지원이고 조선시대 후기였죠. 박지원은 이따실 남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따뜻한 남자 같으니라고. 아니고요. 이성적이지만 따뜻하고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학을 좋아하는 남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추가로 공부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선생님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하지? 그거 있잖아. 함부로 첨부하면은 선생님이 생각이 잘 안 나. 침해될 수 있어, 얘들아. 저작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 천안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이 다음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얼굴을 못 찍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얼굴도 오른쪽 화면에 띄워놓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안녕.